한동안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도 딱히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늘 말하지도 않는데 성적은 늘 안정적이고 하는 일도 정돈되어 있고 삶 자체도 훨씬 더 정리되어 보일까 하고요. 반면 그때의 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시간표도 짜보고 공부법 영상도 찾아보고 포모도로도 해보고 플래시카드도 만들어보고 스스로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방식으로 필기도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정말 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공부 계획은 금방 어긋났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분명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정작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는 그 기분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보니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상위권 학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아직 모른다. 둘째, 공부량 자체가 부족하다. 셋째, 공부는 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그 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부는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봐야 하고, 많이 해야 하고, 최대한 전부 챙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목은 과제가 점수 비중이 아주 크고, 어떤 과목은 짧은 퀴즈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을 그대로 시험에 내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냈던 문제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묻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으로 공부하지 않게 됐고, 그때부터는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먼저 힘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수준까지만 챙기면 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퀴즈나 짧은 시험만 지나도 보통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 특별히 강조한 부분을 꼭 묻고, 어떤 선생님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계속 변형해서 냅니다. 또 어떤 분은 스터디 가이드만 봐도 시험 범위를 거의 다 알려준 것과 다름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부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짧은 퀴즈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끔은 그런 짧은 문제들 안에 이후 시험의 힌트가 가장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문제 유형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배경만 조금 바꿔서 결국 같은 개념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본 뒤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자주 반복되는지 스스로 떠올려보는 습관이 생기면 점점 그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느낌이 정말 달라집니다. 막연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고 준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필기를 예쁘고 완벽하게 하느라 시간을 엄청 많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인 것에 비해 효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스터디 가이드나 요약 자료, 방향을 잡아주는 질문 목록 같은 걸 줬다면 그건 거의 공부 지도를 손에 쥐어준 것과 비슷하다는 걸요.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잡고 그걸 플래시카드나 복습용 질문으로 바꾸기만 해도 시간은 훨씬 절약되고 공부도 훨씬 핵심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건 저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늘 바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와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제 시간을 정말 솔직하게 다시 들여다보니 실제 공부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잘게 쪼개진 잡다한 일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잠깐 보는 것,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책상 앞에는 앉아 있지만 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 것,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고 미루는 것. 겉으로 보면 분명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집중한 시간만 따져보면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뒤로 저는 하루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살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빼앗기는 상태가 계속되면 공부는 늘 가장 마지막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올라가고 싶은 시기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둘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또 하나는 학교에서 생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라는 건 꼭 제대로 된 책상에 앉아서 긴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할 기분까지 맞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안에 꽤 쓸만한 짧은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업 시작 전 몇 분, 쉬는 시간 사이의 틈,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 짧은 공강, 수업 중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여유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플래시카드를 훑어보거나 필기를 다시 보거나 외워야 할 부분을 짧게 읽어두기만 해도 저녁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작아 보이는 시간도 모이면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또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쉽게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으니 오늘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길게 끌었었을 뿐 실제로는 별로 나아간 게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든 다 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에 집착하기보다 무엇이 정말 저를 이해하게 만들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다 읽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과제나 시험 준비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골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적어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만 정리해도 충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결과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단 하나의 공부법은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직접 써야 가장 잘 기억하고 누군가는 플래시카드를 써야 머리에 남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봐야 이해가 빠르고 누군가는 마인드맵이 훨씬 잘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을 소리내어 다시 말해봐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공부법을 보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그대로 따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말 나를 더 잘 기억하게 만들고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 점수까지 좋게 만든다면 그 방법은 남겨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요. 겉보기에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에게 효과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은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던 태도를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혼자 힘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하는 학생일수록 주변 자원을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맞는 퀴즐렛 세트가 있으면 그걸 쓰고, 선배나 다른 사람이 정리해둔 노트가 있으면 참고하고, 기출문제나 복습자료, 선생님 홈페이지,
믿을 만한 학습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바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과외 선생님이나 더 잘하는 친구에게 물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물어보는 걸 조금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괜히 부족해 보일까봐 망설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때 제대로 묻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태도라는 걸요. 기술적인 방법들 말고도 결국 저를 오래 버티게 해준 건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내가 정말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공부를 더 해도 소용없다고, 노력해도 결국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매일 책상 앞에 앉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나아질 거라고 믿지 못하면 사람은 당연히 더 쉽고 더 편한 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저를 바꾼 건 공허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결과였습니다. 공부 방식을 조금 더 제대로 잡았더니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경험.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기 시작하자 그 믿음이 다시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건 낮은 점수를 더 이상 제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나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실망 속에 가만히 멈춰 있지 않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바꾸고, 외우는 방식도 바꾸고, 문제를 연습하는 방법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시 시도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맞는 방법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생각 덕분에 틀리는 걸 덜 무서워하게 됐고, 훨씬 오래 버티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성적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몰아붙여서 지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공부를 늘 다른 것들 뒤로 미뤄둔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정말 올라가고 싶다면 공부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집중력도 그쪽으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 나서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충분히 오래 달라졌을 때 결과도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상위권 학생들이 꼭 처음부터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결과를 만드는지 알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고 어떤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더 오래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내 공부를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